소개받은 신주백입니다. 제안을 받았을 때 민주공화주의라는 단어를 쓰려고 했던 이유는 작년 12월 3일부터 있었던 기간 때문에 이 주제가 그래도 역사적인 맥락에서 좀 살펴보는 건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주제를 이렇게 잡았었는데 12월 3일 날의 일이 이유이기도 하겠지만 평소에 제가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의 진정한 독립정신은 항일투쟁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독립투쟁이 진정한 독립정신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것만으로는 뭔가 좀 허전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독립 이후에 그러면 그거를 어떤 식으로 계승하고 현실 속에서 현재화하면서 살아갈 것이냐라는 문제에 대한 고민이 없으면 독립정신이라는 부분이 제대로 계승이 되겠냐라는 게 저의 고민이었고, 그래서 항일투쟁, 아주 잔인하고 아주 강력한 일본 제국주의의 지배로부터 굴하지 않고 끝까지 싸웠다, 이것만으로 되겠냐라고 하는 부분이었어요. 그 속에서 뭘 얻어내고 뭘 계승하고 뭘 교훈으로 삼을 것이냐라고 할 때 비타협적으로 경결하게 잘 싸웠다 라는 거 외에 뭔 이야기를 할 수 있지라는 거였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 플러스 뭐가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게 독립정신에 대한 재고찰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저는 그걸 민주공화주의로 봅니다. 그래서 12.3 때문에 이 주제를 잡은 것도 있지만, 평소에 이제 진정으로 우리가 지금 21세기에 진정으로 우리가 계승해야 될 독립운동과 관련되어지는 가치는 무엇일까? 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할 때는 민주공화주의가 아닐까라고 싶고, 민주공화주의가 그럼 뭐냐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한국학계에서는 엄밀히 말하면 2019년에 3.1운동 100주년을 전후로 하는 시기에 연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민주공화주의는 곧 민주주의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기에서 계시는 분들 중에 1980년대의 중반 이후에 대학을 다녔거나 아니면 중고등학교를 다녔거나, 지금 자제분들이 이 중 가운데 2019년 이전에 중고등학교를 다닌 자녀분들은 한국사 수업 시간에 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민주공화주의가 뭐지? 라고 설명하는 선생님들이 없었어요. 왜요? 본인들이 사학과에서 배워본 적이 없거든. 왜 배운 적 없냐? 그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연구한 적이 없으니까. 논문이 한 편 없었으니까. 라는 게 현실이었죠. 그래서 민주공화주의란 무엇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독립운동가들이 독립 이후에 어떤 나라를 만들려고 했고 무엇을 꿈꿨는가. 독립운동가 입장에서 독립도 미래지만 독립 이후에 만들 국가도 미래잖아요. 그렇잖아요. 둘 다 미래잖아요. 그들에게는 단순히 독립 그 자체가 꿈이었을까? 아닐 거라는 거죠. 모든 단체는 독립 이후에 뭘 하겠다라는 강령을 다 내걸었어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임시정부의 건국강령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거를 조금 이해하는 게 현재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쪽에 관심을 가졌는데, 또 마침 강연 요청이 들어와서 그렇게 했습니다.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페이퍼하고 제가 여기에 나와 있는 거하고 좀 다를 겁니다.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신 페이퍼는 보면은 아마 4개의 챕터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고,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보내드리는 거는 4번이 추가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2, 3, 5번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페이퍼 내용에 없는 내용이 한두 개씩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와서 듣는 사람과 안 듣는 사람은 달라야죠. 그렇죠? 예. 제가 약간 좀 이렇게 그런 면에서 잔머리를 항상 굴립니다. 예. 그래서 이런 순서대로 강의를 하겠고,
그동안에는 선생님들 한 4, 50분씩 강의하고 쉬시고 강의하시고 해서 2시간 채우셨나요? 다른 선생님들이? 쭉 했어요? 쭉 해서 90분을 견딜 자신 있으십니까? 90분에서 100분. 그러면 저도 쭉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쭉 할게요.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이렇게 순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아마 나눠드는 페이퍼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이거는 과거예요. 3장은 현재입니다. 다시 과거로 돌아갑니다. 순서가 시간대가 왔다 갔다 하니까 혼란스러우실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염두에 두시고 왜 그렇게 구성을 했는가는 이따 설명을 조금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민주공화주의라는 주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이유를 설명을 했는데 이제 그게 제가 이제 평소에 아까 이제 진행자분께서 말씀하신 신주백의 사연이라는 부분에 민주공화와 관련되는 칼럼만 3개를 썼어요. 제가 쓴 칼럼이 오늘자까지 해서 31개인데 5주마다 하나씩 쓰게 돼 있거든요. 저한테 돌아오는 분량이. 그러니까 제가 5주마다 제가 쓰는 담당하는 코너가 화요일자 코너인데 경향신문 전체 칼럼 코너 중에서 2번째로 분량이 많은 코너예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하단의 광고를 제약은 다 칼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5주마다 이제 뭐 과학 쪽 있으신 분 계시고 경제 쪽 있으신 분 계시고 막 이렇게 나눠지는데 제가 이제 역사 쪽에서 제가 담당으로서 쓰는 31개 칼럼 중에 3개가 민주공화에 대한 문제입니다. 저 나름대로 관심을 갖고 했던 주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여기다 좀 녹여보려고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민주와 공화가 만나다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제가 언뜻 우리는 민주공화 임시정부 헌장을 수업할 때 역사 선생님들이 민주공화제로 한다라고 제1조에 나와 있는 임시헌장 제1조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르칠 때 그걸 그냥 민주주의라고 퉁쳐서 다 설명을 하셨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그렇게 배웠고 저도 그렇게 가르쳤고 한때는 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부분을 이제 연구를 좀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 저도 논문을 2-3편 썼고 다른 예를 들면 헌법학자들이 민주공화주의가 뭐지라고 쓴 논문이 나오기 시작한 게 2019년 전후예요. 우리나라에서. 그 정도로 취약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민주와 공화가 만나다라고 제목을 정한 이유는 뭐냐면 민주와 공화를 하나의 단어로 써서 헌법 조항에 있는 최초의 헌법이 임시헌장이에요. 1919년 4월 달에. 그 전에 민주와 공화를 하나로 넣은 경우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제 제목을 민주와 공화가 만나다 하겠습니다. 공화라는 단어는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한 20여 차례 나오는데 공화라는 단어 자체가 그래서 이렇게 어법을 정리해 보면 맥락의 의미가 단어를 쓴 의미가 화평, 단합, 안정과 같은 의미이고 근데 저게 사실은 다른 맥락으로 보면 대동하고 같은 의미로서 치안대에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연구의 결과이기도 하고 저도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대동이라는 게 뭐냐라고 할 때 그러면 공화라는 게 뭐냐를 알기 위한 굉장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식으로 그 맥락을 이어져 왔는가라는 건데 동아시아에서 한자 문화권에서 대동이라는 단어가 처음 쓰인 거는 예기입니다. 예기에 보면 대동이란 뭐다라고 하는 게 쭉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제일 재밌어 하는 것은 이 문장입니다. 제가 제일 관심 있는 문장은 사실은 대동에서 설명한 것 중에 제일 이 문장을 저는 좋아해요. 예. 그래서 편안히 살 수 있고 충분히 힘을 발휘할 수 있고 안전하게 살 수 있고 이렇게 모두가 부양될 수 있고 사회적 약자는 모두가 부양될 수 있고 라고 하는 이 문장이 대동세상이 그리는 궁극적인 사람의 삶의 조건이다 라는 삶의 양식이다 라는 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사회적 책임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할 때 마지막에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정도의 신뢰사회여야 되느냐 문을 열어놓고 살 만큼의 신뢰사회라는 것이 바로 대동사회다라는 이상이죠. 이러한 이상이 대동인데 이러한 이상을 이제
궁극적으로는 거기를 가고자 하는 것에서는 평화롭지 않고 평화롭고 안정돼야만 가능한 이상향이잖아요. 그래서 공화는 그런 맥락에서 대동하고 같은 의미다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대동은 예를 들면 고려사 절여나 이런 데는 대동이라는 단어는 안 나와요. 한국 사회에서 대동이라는 단어가 일반적으로 쓰이게 된 시작은 임진왜란 이후에 어지러워졌던 사회 시스템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내세웠던 중요한 조치 중에 하나가 대동법의 시행이었습니다. 대동법이라는 걸 시행을 했어요. 근데 법인데 하필이면 이름이 대동이에요. 그리고 그 대동법의 핵심은 조세를 쌀로 납부할 수도 있다라는 거였거든요. 핵심은. 그래서 그 쌀을 대동미라고 그랬습니다. 그거를 보관하는 창고 고자 써서 대동고라고 그랬습니다. 뭐냐면 대동이라는 단어가 법의 시행 이후에 우리 사회 곳곳에 내 주변의 일상에 뿌리내리기 시작하는 언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어느 정도냐? 반란을 꿈꾸는 사람, 예를 들어서 평안도 지역의 차별에 불만을 품고 난을 일으켰는데 이괄이 난을 일으킬 때 만든 조직이 대동계입니다. 요즘 시골에 마을에 대동계 있잖아요. 어르신 있죠? 네. 마을의 3대 권력 조직 중에 하나죠. 아니에요? 시골 마을에 대동계, 분여회 맞죠? 분여회도 3대 권력 조직이 하나죠. 요즘 우리나라 사회에서.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지금도 쓰는 대동계라는 게 그냥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내려온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사실 그걸 좀 강조해주고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대동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우리 사회에 쭉 이렇게 안착되어 나가는 이 시점에 1876년에 우리가 문을 열었어요. 개항을 했단 말이에요. 개항을 했다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 기존에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제도적으로 혜택을 받던 제약을 받던 했던 제도가 전혀 새로운 시스템에 의해서 전환되어 나가기 시작하는 시작점이에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럼 그 핵심은 뭐냐? 자본주의예요. 일본이 우리를 개항제로 개항한 측면이 강하지만 결국은 개항은 한국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로 편입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의미합니다. 자본주의로 편입되는 그 과정에서 당연히 제도가 그걸 뒷받침해주기 위해서 새로운 게 등장할 거고 자본주의적인 관계가 유지되게 되면 그에 따른 상행위가 있을 거고 자본주의의 상행위의 핵심은 내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게 목적이 이윤을 추구하는 거예요. 자본주의는 이윤을 추구하는 거지 내 소비를 채우기 위해서 자본주의가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이윤의 획득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의 생산의 특징은 수요를 예측하고 생산을 하는 거지 수요가 있어서 생산하는 게 아니에요. 기본이 예측이 틀려서 과잉 생산돼서 공황이 오는 거예요. 그런 사회예요. 그런 사회로 바뀌는 거예요. 내 고장, 내 마을, 내 나만, 내 가족만 편하게 먹고 살면 돼라고 하는 자기 만족적인 소비 생활이 아니라 그 이상의 소비 생활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바뀌는 거예요. 생활법이. 자, 그럴 때 같이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단어예요. 언어예요. 언어.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개인적인 경험인데, 제가 1990년대 초반에 일본에 처음 갔을 때 저는 이제 해외라는 걸 그때 처음 나가봤어요. 외국에 20대 후반에 처음 나가봤습니다. 일본에 가서 제가 처음에 놀란 게 뭐였냐면, 가는데 갑자기 지하철이라고 써있고, 입구라고 되어 있고, 출구라고 되어 있어요, 말이. 저 우리말이잖아요. 그쵸? 저는 그때까지 그게 우리말인 줄 알았어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예. 네. 근데 그 우리도 지금도 가보면 밑에 이제 이렇게 영어로 써 있잖아요. 그래서 영어를 번역했나 싶은데, 그래서 그때 딱 넣은 게 뭐냐면, 저 영어를 저 한자로 번역한 사람이 누굴까였어요. 처음으로 서브웨이는 지하철이야
라고 번역한 사람이 누구냐 이거야. 한자로. 일본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같은 거예요. 우리하고. 처음으로. 예. 그런 것처럼 언어가 새로 들어왔어요. 들어온 언어 중에 리퍼블릭이라는 단어도 있었고 데모크라시라는 단어도 있었어요. 그래서 리퍼블릭을 공화정책, 공화국이라고 번역을 하자라고 한 게 일본이 만든 말이고, 데모크라시를 민주주의로 번역하자라고 한 것도 일본이에요. 일본은 맥락도 없이 일본 사람들은 그걸 그렇게 했냐? 1850년대에 저 말을 한자로 바꾼단 말이에요. 자기들. 그래서 사전을 만들어요. 근데 저거를 그러면 그냥 했냐? 아니라는 거예요. 한자 문화에 전통적으로 있었던 문화적인 영향을 고려해서 영어를 적절하게 같은 의미의, 비슷한 의미의 한자로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리퍼블릭이라는 단어를 쓰임새를 보니 이거 비슷하거든. 그래서 공화라고 정의를 한 거고, 데모크라틱은 민주적인이죠. 우리나라에서는 민주적이라기보다는 민주라는 단어로 더 번역이 많이 돼요.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자, 그 언어를 우리가 받아들인 겁니다. 언제? 1890년대부터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그것을 처음으로 이렇게 보여준 분이 유길준의 서유견문이죠. 자, 우리나라에 공화라는 말과 민주라는 말이 따로따로 들어왔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핵심은 같이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만나지를 않고 따로따로 각자의 독립된 언어로 쓰이기 시작을 했어요. 독립된 언어로 쓰였는데 그 과정에서 서양의 정치 체제를 분석하는 글들이 막 이제 나올 거 아니에요. 새로운 문물이 들어오니까. 새로운 시스템을 자본주의에 맞게 국가 시스템을, 조선이라는 왕조의 시스템을 바꿔나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선진적인 사례 내지는 외국의 사례를 막 읽고 볼 거 아니에요. 주로 대부분 뭐냐면 일본이 해석한 것을 우리가 우리 언어로 번역하고 공부한 거예요. 대부분 그래요. 초창기에는. 자, 그렇게 해서 알고 있는 단어들을 막 이렇게 하서 과정에서 가장 주목했던 게 어떤 단어냐 하면 해석을 정치 체제 중에 이거였어요. 군주와 백성이 같이 다스려. 군민공치. 그게 공화야. 가만히 보니 이걸 가장 잘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야. 그래서 미국을 굉장히 주목합니다. 실제 글들을 보면. 심지어 공화는 곧 미국이에요. 그래서 합중공화라는 단어까지 써요. 당시에. 제가 만든 용어가 아니고 당시 지식인들이 미국은 합중공화야. 합중공화의 나라야. 라고 딱 정리를 해요.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공화라는 게 뭐냐? 군민이 같이 정치를 하는 거예요. 예? 하나. 그래서 옆에 딱 역급력을 보니 민이 다스려? 민이 주인인 나라라는 뜻이에요. 민주가. 민이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민이 주인. 민이 정치 권력의 주인이라는 뜻인데 미국을 보니까 그게 돼. 어떻게? 4년에 한 번씩 대통령도 바뀌고 우리 같으면 임금이 바뀌고 국회의원이 바뀌어. 국회의원이 대통령을 견제해. 그런 글이 나와요. 그런 사람을 4년에 한 번씩 뽑더라. 사람들이 뭘로 통해서? 선거를 통해서. 이게 지금부터 120년 전에 우리 사회의 지식인들이 파악한 공화의 실체예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한테 공화는 미국이 모델이었어요. 미국이 모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화가, 다시 말하자면 공화하고 대동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런 공화가 공화와 민주의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회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어디에? 미국이. 그런데 그 말을 대놓고 못했어요. 군민공치의 나라는 합중공화의 미국이야 라고 하는 것을 막 설명은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가야 돼 라고 말을 못했어요. 왜? 그렇게 말하는 순간 누구를 부인하는 거예요? 누구를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가야 돼 하면 누구를 부인하는 겁니까, 여러분? 고종, 황제, 순종 황제를 부인하는 거죠. 왜? 공화는 인민 주권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인민의 주권이. 근데 조선 왕조는
절대군주제란 말이에요. 주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왕 한 사람한테 있어요. 우리도 저렇게 가야 돼 하는 순간 인민주권을 그렇게 인민주권의 사회로 가야 되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뭐예요? 군주 주권을 부정하는 거예요. 뭐예요? 체제 부정이 되는 거예요. 체제 부정은 고종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반란이죠. 용납하면 안 되겠죠. 그럼 뭐예요? 능지처참이죠. 말을 못했어요. 자, 그게 1910년 나라가 망할 때까지의 사회였다. 우리 사회가.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나라가 딱 망했어요. 나라가 망했으니 자, 군민공치로 가야지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들이 말할 수 있게 됐잖아요. 왜? 군주가 사라져버렸으니까. 그거를 처음 글로 표현한 글이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이겁니다. 대동단결선언. 그래서 이제 대동단결선언을 좀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대동단결선언은 원문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거 제대로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됐었겠어요? 1917년 시점에. 예를 들면, 이거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됐겠냐고요. 지금 학생들도 이거 다 완독 못해요. 얼마나 한자가 어려운데요. 모르는 한자 많아요. 저도 모르는 한자가 나와요. 옆에서 옥편 갖고 있어야 돼요, 막. 핵심은 뭐냐면 이게 무려 10페이지 분량인데 이렇게 해서 나가는 게 다 앞뒤 다 띄워버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게 이거예요. 이거를. 근데 제가 이거를 저는 사학과 3학년 2학기 때 우리나라 대학교의 사학과 3학년 2학기 때 전공 선택 과목 중에 하나가 한국민족운동사라는 과목이 있어요. 학생들이 3학점짜리죠. 그러니까 매주 3시간씩 한 학기 동안 수업을 해요. 저는 요것만 갖고 3시간 수업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는 할 수는 없으니 여러 이야기를 해보겠는데 관련해서 우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으면서 해석을 해볼게요. 융희 황제가 삼보를 포기한 8월 29일은 우리 8월 29일을 뭐라고 흔히들 이야기합니까 지금? 경술국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 융희 황제가 저 3번은 토지, 인민, 정치를 포기했어. 융희 황제가 세 가지를 포기한 거야. 3월 29일은 곧 우리 동지가 토지, 인민, 정치를 계승한 8월 29일이다. 독립운동가의 입장에서 8월 29일은 경술국치일이 아닌 거예요. 의미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시 해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 8월 29일을 해석할 때 매우 주체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역사적 논거가 여가 있어요. 예. 그래서 8월 29일이 경술국치일이야 라고 말하는 것 대신에 다른 기념일 날짜를 붙이면 돼요. 경향신문에 그 관련 칼럼을 썼습니다. 예. 다시 붙여야 된다. 그 사이에 순간도 빼앗기거나 쉰 적이 없습니다. 우리 동지가 완전한 상속자야. 황제권이 소멸한 때 바로 민권이 발생했어.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대한제국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일본 제국지, 조선 총독부 너희가 아니고 라는 거예요. 뜻이. 뭔지 알겠죠? 상속자예요. 우리가 상속자. 근데 상속의 의미가 뭐냐라는 거야. 상속의 의미가. 그냥 황제의 주권을 계승한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예요. 대동단결선언의 최고의 핵심 포인트는 이거예요. 민권. 최고의 핵심 포인트. 민권이 발생한 거를 우리가 계승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계승은 그냥 계승이 아니고 창조적 계승인 거예요. 창조적 계승.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의미를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한국 최종 1일은 신한 최초의 첫날이에요. 8월 29일이 구한국의 마지막 날이자 신한국의 첫째 날이라는 거예요. 첫째 날이니 무엇 때문인가? 우리 한은 오래전부터 한인의 한이요 비한인의 한이 아니라 한인 간의 주권 수수는 역사상 불문법의 국헌이요 비한인에게 주권 양해는 근본적 무효라.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상속자냐는 걸 쭉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국 민성은 절대 비한국인 너희들이 상속하는 것을 승인하지 않는다. 허락하지 않는다. 불허하는 바이라. 경술련 융의항제의 주권 포기는 즉 우리 국민과 동지들이 묵시적으로, 저기서 말하는 묵시적이라는 것은 묵시적으로 돌려받은 것이니, 묵시적으로 돌려받은 것을 이제 선이라는 한자를 쓰는데, 상황이, 임금이 살아계실 때 정상적인 컨디션으로 살아계시는데 후대에게, 세자에게 자기 왕권을 물려주고 물러난 경우를 묵시적 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조선왕조 용어예요. 그래서 묵시적으로 물려받은 것이니 우리 동지는 당연히 삼보를 계승하여 통치할 특권이 있고 대통을 상속할 의미가 있다. 이 문장에서 모든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민권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민권이 중요한데 또 그거를 받쳐주는 논리가 뭐냐 하면 대한제국의 계승성은 독립운동가들에게 있지 일본에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문장은 두 가지 부분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는 대한제국이 대한민국으로 가는 과정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10년 8월에 망했는데 19년에 임시정부가 등장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가, 독립운동이 이거를, 이 역사적 전환 과정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는가가 나오는 거예요. 첫째. 두 번째. 사실은 1948년 대한민국 헌법이 수립된 이후로 지금까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87년 헌법조차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87년 헌법조차도 대동단결 선언이라는 존재를 알고서, 이 문장을 알고서 제정된 헌법이 아니에요. 그건 달리 이야기하면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대한 역사의 연속성, 계승성을 헌법학적으로 설명을 그동안 하지 못했어요. 실제 설명을 못했어요. 그거를 연결해주는 결정적인 문헌이에요. 이 문헌이 처음 발견된 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1988년. 말도 안 되잖아요. 독립운동, 나라가 독립한 지 언젠데, 50년이 지나서, 50년이 다 돼서 말이야, 발견되는 거냐. 그것도 우연하게. 독립기념관이 세워지고 87년에 개관을 하면서 도산 안창호 선생의 큰딸이 안수산 여사인데, 안수산 여사가 아버지의 유품을 기념관에 기증을 해요. 그래서 85년에 받아놨어요. 받아놨는데 이제 막 이렇게 막 이것저것 들어오고 이제 막 개관하고 정신이 없을 거 아니에요. 시간이 막 흐르는 과정에서 유품 정리하자. 도산 차례가 오니까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게 나온 거예요. 도산 유품에서. 근데 지금까지 대동단결 선언의 뒤에 보면 찬동자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14분이. 도산은 없어요. 왜 그럴까? 저 선언이 제가 지금 여러분 7월 4일이라고 탁 못 박았잖아요. 저거 못 박은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못 박고 있어요. 왜? 1934년 한국국민당 잡지에 보면 독립운동 연보가 쫙 정리되어 있어요. 아마 조성환이 했거나 그랬을 것 같은데 연보가 쫙 정리되어 있는 잡지가 있어요. 잡지에 17년 7월 4일 대동단결 선언 딱 써 있어요. 거기에만 유일하게 저렇게 돼 있어요. 제가 찾았죠. 언제? 저도 작년에 찾았어요. 아무도 모르는 거야. 다 17년으로 알고 있어, 지금도. 제대로 된 게. 그런 상황이죠. 자, 안수산 여사한테 받아서 이 문헌을 받고 나서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 이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1988년에 나와서 1989년에 돌아가신 조동걸 교수가 이거에 대한 분석 논문이 처음 나와요. 대동단결 선언이. 저게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에 반영이 되기 시작한 게 2003년, 2004년이에요. 7차 교육과정 때 반영돼요. 제가 7차 교육과정 교과서 집필을 하기 위해서 특정 출판사에 필진으로 들어가서 막 쓰고 있다가 제가 마침 이 단원을 쓰일 담당해서 제가 다 쓰려고 하는 단원 중에 하나가 이 단원에서 대동단결 선언을 넣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편집자가 사학과 출신이야. 나름 구력이 10년이 넘어간, 물론 이제 우리 교과서 끝나자마자 바로 임용고시 합격해서 지금은 인천에 있는 모 고등학교에 선생님으로 계세요. 대판 싸웠어요. 없다 이거야 이런 게 어딨냐라는 거야. 저는 이거 엄청 중요시하게 생각했거든요. 지금도 그렇지만 10년대 독립운동사를 이해할 때 이게 핵심 포인트니까 이 선언이. 엄청 싸웠어요. 너네 만에 막. 그래 이제 그래도 싸우며 개기면 필자가 이기게 돼 있어요. 교과서는. 그래서 이겼죠. 넣어놓고 딱 가서 7차 교육과정 교과서 보니까 검정을 신청한 8개 교과서가 다 넣어놨어. 대동단결 선언을. 그때사. 뭐예요? 해방으로부터. 몇 년이 지난 거예요? 55년이 더 지났잖아요. 2000년대 들어왔으니까. 우리는 이제 와서 이걸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만큼 역사에서 기록의 문제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저를 가르친 제 지도 교수님들의 연배분들은 오랫동안 공부를 하시는 과정에서 그걸 알고 있었어요. 야, 대동단결 선언이라는 게 있대. 기사에 대동단결 선언이 배포되었다. 대동단결 선언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에는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어 라고 요약된 글들이 있는 거예요. 존재는 알지. 실물을 모르니 이걸 이렇게 귀중한 해석을 못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저의 지도 교수님들은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저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왜 하필이면 문건의 제목이 대동단결이냐 이거예요. 일치단결도 있고 그런데 왜 하필이면 대동이냐 이거야. 용어가. 이 문헌을 처음 초안을 쓴 조소왕, 이 문헌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 박은식 다 대동에 꽂혀있던 분들이에요. 10년대에는. 네. 그래서 절대 우연이 아니다라는 거야. 우리 그냥 요즘 이야기하는 대로 야 같이 단결하자 해서 대동단결이라는 맥락의 말을 쓰잖아요. 훨씬 더 풍부한 의미의 대동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려 했던 이런 내용인 거죠. 공화의 의미이죠. 응?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이 선언의 제목이 매우 중요하다. 역사적으로. 자, 그래서 이제 대동이라는 단어에 가서 민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민주권이 명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민권이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주권은 누구한테 있다? 민한테 있다. 이 논리가 공화하고 만난 거예요. 처음으로. 언제? 나라가 망한 이후에. 그러면 이렇게 했어요. 이 시점이 1917년이에요. 1910년대는 어떤 시점이냐. 독립운동사를 이해하실 때, 여러분이 앞으로 우리 독립운동사를 이해하실 때, 1910년 8월 나라가 망한 이후에 1910년대 독립운동을 3.1운동 이전의 독립운동사를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나라가 망한 직후에 내가 독립운동가라면, 여러분이 독립운동가라면 망한 직후에 뭘 하겠어요? 뭘 하지? 뭐예요? 완전히 새로운 출발이잖아요. 새로운 출발이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자, 새로운 출발을 해나갈 때 여러분 같으면 혼자서 하지 않고 여러 사람이 같이 하고자 할 때 뭘 먼저 하겠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독립운동가라면. 그게 10년대 독립운동가들의 비슷한 상상력일 거라고 저는 자신해요. 여러분 다. 그럼 뭐냐? 역사는 새로움, 이전과 다른 새로움을 출발하는 과정을 어떤 사람은 그걸 혁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개혁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진보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그 과정을 혁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단어를 붙이든 지금의 시점보다 나아간, 새롭게 나아간 것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 가지가 필요해요. 사람이 필요해요. 두 번째, 그 사람들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가치가 있어야 돼요. 비전. 그래,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지? 그걸 해야 돼. 그걸 같이 하자. 뭐죠? 비전. 세 번째, 돈이에요. 멋있게 이야기해서 재정이죠. 네, 독립운동은 절대 이슬 먹고 하지 않습니다.
재정이에요. 세 가지입니다. 망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지금도 적용이 돼요. 지금도. 어디를 가든 사람, 가치, 돈이에요. 가치에는 뭐가 들어요? 사람에는 뭐가 들어가요? 동시에 그게 시스템이죠. 뭐예요? 조직 체계죠. 사람은 그 조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세 개가 맞춰야 돼요. 10년대 독립운동에서 대동단결 선언은 그 중에 하나, 3요소 중에 하나, 뭐예요? 가치를 이야기해 준 거예요.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지향해야 될 미래의, 앞으로의 독립운동은 뭐다? 민권을 인정하고 긍정하는 방향의 독립운동인 거예요. 자, 1910년대는 그러면 민주공화주의의 역사라는 맥락에서 봤을 때 결국 1910년대 대동단결 선언은 민주와 공화를 만나게 했어요. 만나게 한 사례다라는 거죠. 자, 이제 확 건너뜁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이것은 1980년 5월 달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전라남 도청 앞에 있는 분수대에 말이 광장이지 그때는 광장이라는 개념은 아니었어요. 분명히 매우 큰 로타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엄청나게 큰 로타리. 매우 큰 로타리가 결국은 광장의 역할을 했습니다. 분수대를 중심으로. 민주수호 범시민 골기대회가 열렸습니다. 매일 열렸습니다. 제가 기억하기에는 4차례 열린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일주일 기간 중에. 매일 낮에 열려서 우리가 왜 지금 저와 싸우고 있고 무엇을 위해서 싸우고 있고 앞으로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여론을 모이게 위한 장소로 이 공간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뭐예요? 공론을 모으고 공론을 형성하는 공간이었다는 거예요. 자발적 대중들에 의해서. 그래서 이때 공유된 이야기는 각자가 집으로 돌아가서 내지는 싸움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지켜야 될 윤리로 작동을 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일주일 기간 동안 범죄가 하나도 없었죠. 네. 범죄 하나도 없었어요. 자치가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시민에 의한 자발적 자치가 일주일 동안 그대로 작동한 사례예요. 그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문을 열어놓고 닫지 않을 만큼의 이런 것을 공유하려고 하는 사회로 나아가는 역사적 경험을 우리가 한번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당시 사람들이 대동이야, 대동세계가 이랬어라고 말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대동이라는 단어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이제 하나 아셔야 돼요. 그런데 했다라는 거죠. 두 번째, 1987년에 60민주화운동, 이거는 명동성당 앞입니다. 문 앞에 나온 길가입니다. 자, 1987년 6월 10일 날 시내에서 시위를 하던 시위대가 경찰한테 밀리면서 일부가 우발적으로 명동성당으로 딱 집결합니다. 그건 계획된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집결하는 과정에서부터 이제 자기들끼리의 논리와 체계가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작동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중심에는 국민운동 본부가 있었습니다. 5월 달에 결성된 국민운동 본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기에 모인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거였어요. 민주헌법을 쟁취해서 민주정부를 수립하자. 그렇죠? 평화적 정권개최라고 하는 선거를 통한 평화적 정권개최라고 하는 이 부분, 그래서 군사독재를 종식하고자 하는 이 공감대를 향한 거였어요. 그래서 당시 명동성당은 지극히 자율적인 자치가 진행되었어요. 어느 정도냐? 옆에서 시위하고 있는데 성당 안에서는 결혼식에 실제 전혀 무관한, 시위대하고 전혀 무관한 사람이 예정되어 있는 결혼식을 성당 안에서 하고 있는데 바깥에서는 시위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의 자치가 자율스럽게 이루어지는 과정이었다. 자, 이 시위의 정점에 60민주화운동을 주도했던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의 페이퍼는 없을 거예요. 이 분들이 결성 선언문에 보면 이런 문장이 있어요.
우리 국민은 온갖 외세의 침략과 독재적 억압의 현대사 가운데서도 갑오 농민전쟁, 즉 동학농민운동이죠. 3.1 독립운동, 4월 혁명, 부마항쟁, 광주 민중항쟁의 빛나는 전통을 이어받아서 민족의 자존을 수호하고 민주주의 대동세상을 건설하기 위해 투쟁을 전개해왔다.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 즉 1980년대에 대한민국에서 민주화운동을 이끌었던, 주도했던 세력들은 기본적인 역사적인 맥락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두 가지로 의미를 부여한다. 하나는 민족의 자존, 다른 하나는 민주주의의 대동세상을 꿈꾼 두 가지로 민주화운동의 의미를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자, 1945년 이후부터 1980년 5월 광주 민주화운동 전까지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대동세상이라는 단어가 나온 경우는 거의 없어요. 실제. 민주화운동과 맞물려서 그 단어가 나오기 시작을 했고, 그것의 최초의 경험이 우리 현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최초의 경험이 80년에 있었습니다. 뭐예요? 역사적으로 뿌리 내려진 우리만의 고유함이 내면에서 내지는 바닥에 잠재져 있다가 80년대부터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 거죠. 올라와서 이제부터 다시 그것이 공공연하게 말해지기 시작한 거죠. 민주화운동을 하는 중요한 목표 지점은 결국은 이거예요. 네, 이렇게 가는 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예요? 대동세상이라는 단어, 대동이라는 단어가 잊혀진 단어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1919년 이전에 그 대동세상의 핵심 포인트는 민주화, 공화가 만났어요. 근데 민주화, 공화가 만난 그 밑바탕의 핵심은 민권입니다. 주권이 민에게 있는 거지 주권이 군주에게 있는 세상이 아닌 거예요. 주권이 민에 있는 대동세상을 꿈꾸는 민주화, 공화가 만나는 세상은 이 세상이라. 그렇게 해석되어지는 부분으로 온 거죠. 70년이 지난 후에도 이 부분을 이어받고 있는 것이 87년의 60 민주화운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 90년대부터는 굉장히 이게 일반화되어지고 확산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쓰이는 노래는 뭐 대동놀이, 대동문화제, 대동잔치. 우리는 페스티벌, 무슨 축제라는 용어보다 저 단어가 한때 많이 쓰던 때가 있었어요. 실제. 그리고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나눠드린 제가 이제 확인한 자료 중에는 1992년 카톨릭 농민의 대의원 총회의 중요한 구호가 왼쪽 상단에 있습니다. 하늘, 땅, 사람이 함께 사는 생명 대동 세상이라는 단어죠. 그러니까 이미 92년 이런 데 오게 되면 대중 속에서, 대중사회에도 공공연하게 이런 말이 이제 대동세상이라는 단어가 일상적으로 우리 일상에 확실하게 해서 공유되어지는 단어, 내재적으로, 내면적으로 흘러서 이어져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 중에 하나로 왔다라는 거죠. 그 단어는 사실은 이제 2017년에 촛불 때도 저 대동세계라는 플랜카드가 나왔는데 제가 그 사진을 놓쳤어요. 다운을 못 받았어. 혹시 나중에 보시면 저한테 하나 좀 꼭 좀 보내주십시오. 못 찾겠더라고. 광화문 광장에서 대동세상, 대동세계라는 플랜카드를 내건 그 장면의 사진을 제가 신문기사를 분명히 봤는데 그 순간에 다운을 받아놨어야 되는데 참 놓쳤어요. 나중에 검색하려니까 도저히 안 나오더라고. 분명히 나왔을 건데 광장에. 근데 이제 며칠 전에 뜬금없이 나왔어요. 이재명 대통령에 의해서. 2025년 6월 4일 날 새벽에 당선 유력이 되었을 때 여의도 광장에 있는 지지자들 앞에서 연설하던 문구 중에 저 문구가 있었어요. 억강부약의 대동세상을 우리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라는 멘트가 본인의 연설문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 지지자가 다음날 이제 밑에 사진은 선서식에 국회에서 있었던 선서식 때 그걸 또
프린트를 해왔더라고. 그런데 마침 제가 저걸 TV에서 보고 있었어요. 잽싸게 사진을 찍었죠. 예. 그래서 이미 또 한 번의 공론장에 저 단어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절대 낯선 게 아니다. 이미 우리 이제 학문적으로 이야기하면 그걸 습소가 돼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몸에 붙어 있는 거예요. 접착식처럼. 근데 그게 자연스러워서 이게 거추장스럽지도 않고 그냥 의식되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몸에 있는 거예요. 일부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 한순간에 자연스럽게 그게 표출되는 걸로 가는 게 이미 대동은 그렇게 와버렸다는 거죠. 우리 사회에. 우리 사회에 이미 그렇게 뿌리내린 기억이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의식하지 못하지만 농촌에서는 마을마다 대동계로 뿌리가 되어 있는 거죠. 예. 자,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3.1운동으로 갑니다. 이제 3.1운동은 이런 대동 이념, 민주공화주의와 연관되어지는 대동 이념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역사적 사례입니다. 저는 3.1운동을 그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제목이 3.1운동은 민주공화주의를 공유했다라는 거예요. 핵심은 이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한국사 지식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문자로 우리 역사를 우리가 기록한 이래로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서 배울 때 고조선부터 막 배우잖아요. 쭉 배우잖아요. 한반도라는 공간에서 같은 이슈를 놓고 같은 과제를 놓고 한반도라는 구성원이 동시에 같이 시위를 하고 요구를 한 역사적 경험이 있었어요. 3.1운동이 최초예요. 그러니까 독립운동이라는 걸 떠나서 한반도에 사는 사람이 내 생활에 필요로 하는 어떤 특정한 불만사항을 놓고 내지는 개선점을 놓고 저기 전라도 목포하고 저기 함경북도 청진하고 저기 경상남도 부산 구석지하고 평안북도 구석지에 있는 신의주 사람하고 동일한 요구를 같은 목소리로 비슷한 시점에 제기하는 역사적 경험을 해본 적 있냐 이거예요. 우리 없어요. 3.1운동이 최초예요. 3.1운동은 그런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걸 딱 먼저 아셔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막 하다 보니 그런 거예요. 저 동네에서도 나하고 같은 생각을 하는 걸 요구하네? 눈으로 처음으로 확인한 거예요, 서로. 그게 3.1운동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민주공화주의라는 거예요. 3.1운동 만세시 현장에서 뿌려졌던 유인물 가운데 현재까지 남아있는 유인물을 이렇게 수합해서 쭉 이렇게 보잖아요. 어떠한 유인물에서도 조선공화국, 공화주의, 민주주의를 제외하고 옛날로 돌아가야 돼. 황제를 모시고 가야 돼. 라고 주장하는 그런 유인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뭐예요? 공화를 이야기해요. 조선민주주의를 이야기하고 조선공화국을 이야기했어요. 뭐예요? 서로 토론도 안 했는데 여기 멀찍이 있는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인간하고 나하고 생각이 같은 거야. 이거를 처음 공유한 역사적 경험이 뭐다? 3.1운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강조하고 싶은 거는. 그래서 이 지도를 이제 보여드린 거예요. 5만 곳에서 이렇게 시위가 일어났는데 이게 겨우 200만 명에 참여한 거고 그러냐? 200만 명이면 엄청난 인원이에요. 당시 조선 인구 2천만 명을 겨우 통계로 확인된 통계로도 인구의 10%가 만세 시위에 참여했는데 지금으로 따지면 500만 명이 시위에 참여한 거잖아요. 엄청난 거예요. 예? 정보통신 기술도 발달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느 때만 시위를 했냐? 장날에만 했거든. 그러니까 더 집중력 있고 더 응축된 거죠. 그래서 전국에서 했어요. 같은 요구를 갖고. 예. 독립을 외쳤죠. 독립한 이후에 공화국을 외쳤죠. 민주공화를 외쳤단 말이에요. 이게 3.1운동이에요. 그래서 처음으로 그걸 공유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이때 확인이 되는 거예요. 뭐냐? 예를 들면 유럽에서는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태리 이런 데서는
왕정 체제가 무너지고 부르주아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공화국 체제로 전환되는 과정은 1800년대에 대부분 시민혁명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시민혁명이라는 걸 과정을 통해서. 영국이 그런 부분에 약간 예외적인 측면이 있으나 청교도 혁명이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러한 시민혁명의 과정에서 중세 왕정 체제로부터 공화국 체제의 전환이었단 말이죠. 우리는 반장 선거도 한번 해본 적이 없는 상태에서 식민지가 돼버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선거가 내 한 표를 행사한다는 게 뭔가에 대한 사소한 경험조차 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라가 망해버린 거예요. 3.1운동이 그걸 대신한 겁니다. 우리의 경험에서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 전국에서 같은 이슈로 외쳤던 민주공화주의를 외쳤던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제가 엄청나게 넓게 이야기한 거고 지금 이야기는 아주 마이크로한 사례입니다. 종로 2가 지금 YMCA 기독청년회관 앞에서 기독청년회관 2층에서 만세 시위대를 구경하던 김경천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저분이 저때 당시 일본 육군 중위였어요. 굉장히 높은 직책이었어요. 일본 육군사학교를 나온 사람입니다. 천재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당시. 사람이 목격한 광경이에요, 만세 시위. 이게 이제 그 문장에 쭉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이제 중에 다 읽기가 그러니까, 오후 2시 30분쯤에 파고다 공원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그런데 종로 대로가 미어 쳐지도록 청년 학생들이 구보를 하면서 막 몰려온다. 자, 여기까지 하나가 있죠. 두 번째, 남자뿐만 아니라 여학생도 많다. 이게 중요해요. 젊은 청년 학생들이 구보를 하고 밀려들고 여학생들도 많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남자와 동등한 권리를 지닌 자신들의 모습을 드러낸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열린 공간에서 한 인간으로서의 자기 모습을, 봉건적 속박이 아닌 인간으로서 자기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마이크로하는 현상이지만, 아주 일부의 현상이지만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여학생과 이 남학생은, 이 청년 학생과 이 여학생은 서당을 다닌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그들은 서구식 학교를 다닌 거예요. 논어, 맹자, 대학, 중형을 배우는 사서 삼경을 배우는 학생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전혀 새로운 지식 체계를 갖는 존재의 등장인 거예요. 한국의 근현대사에서 최고의 세대 교체 순간이 오는 겁니다, 지금. 최고의 세대 교체 순간이 오는 거예요. 영어도 배우고, 오늘날 우리가 배우는 영어도 배우고, 물리도 배우고, 수학도 배우는 사람들은 전혀 다른 지식 체계와 정보 루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세대가. 이거를 마이크로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례, 종로 2가의 시위가. 3.1운동 그 전환점. 이 사람들은, 야, 옛날로 돌아가서 군주 주권사회에 살아야 돼. 못 살아요. 이 사람들의 가치에서는. 3.1운동은 유인물에서 그걸 확인해 줬고, 액션으로 이걸 확인해 준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앞서 본 청년 학생들, 여학생들은 그럼 어떤 사람들이냐? 여러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그 청년 학생들이나 여학생들은 이전의 세대하고 뭐가 다르냐라는 점을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봤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부하는 지식의 내용이 달라요. 가장 큰 중요, 첫째가, 그러니까 주체가, 이 학생들은, 그래서 어떤 내용을 주로 이제 많이, 예를 들면 이 학생들이 움직이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 역사에서 조선 무슨 협회, 조선 무슨 회, 예를 들면 지금도 직업별로 전국 단위 조직들이 있잖아요, 협회들이. 이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걸로 우리는 이해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만들어진 게 19년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그걸 제일 먼저 만든 사람이 누구냐? 학생하고 청년들이었어요. 조선학생회, 조선학생연합회, 한반도 전체를 포괄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등장한 거. 두 번째, 이 사람들은 신분에 주목한 게 아니라 개인에 처음으로 주목해요. 개인. 두 번째는
이들이 내세웠던 개인의 권리를 전제로 한 이들의 방향은, 그리고 우리 사회에 첫 들어온 처음 시선은 공화주의였어요. 이 부분은 이제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들이 추구하는 행동 양식이 이전하고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냐라는 것이죠. 어떻게 달랐느냐? 처음으로 일상적으로 나의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 교과서에서 뭐 신라의, 고려의, 조선의 무슨 난이라고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자, 뭔가 불만이 있으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확 그냥 관할을 공격하고 이러면서 문제를 일으켰어요. 감독님 지금 마이크 되죠? 네.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런데 그 기간이 2, 3일이야. 하고 끝나. 그리고 없어. 그게 아니라 평소에 일상적으로 내 주변의 문제, 나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문제를 생각하고 요구하기 시작하는 최초의 역사적 경험이 3.1운동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최초의 역사적 경험의 대표적인 조직, 청년 학생 조직이 아닌 대표적인 조직이 뭐냐? 진주에서 만들어진 진주노동공제회라는 조직이 있었어요. 진주에서. 경상남도 진주에서. 진주 노동공제 사람들이 낸 성명서예요. 1920년에 3.1운동 일어난 다음에 제목이 뭐냐? 소작이는 단결하라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소작이는 단결해서 우리 권리, 소작인 권리를 지키자라고 하는 거를 어느 이렇게 추수 때만 한 게 아니라 평소에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성명서의 문건의 핵심적인 내용을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보여드린 겁니다. 그 중에 이제 문제는 뭐냐? 소작 문제는 소작인이 단결해서 풀어야지 누가 풀어주는 거 아니다. 라는 게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뭐예요? 19년 이전과 확실히 다른 행동 양식을 보여주는 거죠. 그게 오늘날 여러분이 익숙하게 아는 무슨 노동조합, 무슨 농민회, 무슨 청년회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런 게 일반화되는 게 3.1운동 이후지 3.1운동 이전이 아니에요. 우리 사회에서. 그렇게 크게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거를 3.1운동 이후에 이제 그렇게 변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거를 민주주의라고 봅니다. 다양한 권리를 가진 사람들이 다양하게 자기 요구를 제기하고 실현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조정이 되어지고 타협이 되어 이루어지고 결론이 맺어지는 이런 과정이 반복되어지면서 사회가 역동적으로 움직여 나가는, 저는 그게 민주주의로 가는 거라고 보는 길이죠. 자, 그래서 일본 제국주의가 한국 사회에 미친 폐해 중에 하나는 뭐다? 민주주의 발전을 가로막았다는 거예요. 가장 나쁜 점 중에 하나죠. 그래서 3.1운동 이후에 정말 새로운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렇게. 인민주권이라는 게 뭐냐? 주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게 뭐냐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사례가 나타난다는 거죠. 이제 가져온 게 아까우니까 요거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요거는 아마 여러분 거기에는 없을 거예요. 이건 경상남도, 이것도 진주 지방인데 3.1운동 이후에 나타나는 것 중에 굉장히 좋은 사회적 특이한 상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세요. 여기 다 그 여학생, 청년학생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실제 움직인 사람들은 3.1운동 만세 시에서 지역의 유지들이 보니까 괜찮거든. 학교 다니는 애들이 싸가지 없는 줄 알았는데 괜찮거든. 이런 애들이 커야 우리의 미래가 있다. 우리 민족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학교를 짓는 열풍이 벌어지기 시작을 해요. 한쪽에서는. 다른 한쪽에서는 사람은 배워야 돼. 라고 해서 학교 입학 열기가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게 뭐냐? 그때 당시 영어로 향학열이에요. 향학열이 얼마나 셌냐? 여기 밑에 기사를 한번 봐보세요. 진주 시내에 보통학교, 요즘 같으면 초등학교가 2개가 있었는데 2개 학교의 남녀 모집 정원과 지원자 비율이에요. 입학 경쟁률이 5대1이 넘어. 남녀를 불문하고. 그 정도로 새로운 교육을 배우려고 하는 욕망이 막 커나가는 거예요. 이걸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누가? 조선 총독부가. 돈이 없으니까. 학생들을 다 받아들이려면 여러분 뭐가 필요해요?
땅도 필요하고 건물도 필요하고 선생님도 필요하잖아요. 선생님을 돈만 있어도 돼요? 교사를 양성하는 특정한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대응을 못하는 거예요. 19년, 20년에. 그래서 총독부가 그래도 이제 조선인들 여론이 워낙 안 좋아지니까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세계 면당 한 학교씩 세워줄게. 3면 1교 정책을 취해요. 요즘 같으면 상상할 수 없잖아요. 세계 면에 학교 하나를 세워주겠다는 것을 엄청난 선물처럼 정책을 이야기한다고요. 20년대 후반에 가니까 그래도 이 열기가 식지 않아서 20년 후반에 가니까 1개 면에 하나씩 세워줄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만큼 뭐예요? 새로운 근대 교육 열기가 확 올라가는 3.1운동이 미친 그 전혀 새로운 현상인 거죠. 이런 식의 뭐예요? 주체가 새로 형성되는 거예요. 3.1운동 때 만세시나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10대를 보낸 사람들이 그때로부터 40대, 50대가 된 해가 몇 년도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30에서 40을 더 해보세요. 그러면 50년대, 60년대, 70년대예요. 우리 사회, 우리가 막 그 4.19 거치면서 경제성장 막 이렇게 할 때 그 세대들이 이 사회의 기성세대로서 우리 사회를 근대화로 가는 과정에 있었던 세대들이라는 거예요. 그 세대들이 이때기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게 3.1운동이 미친 영향이 이렇게까지 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새로운 주체가 형성되었다. 그 새로운 주체들은 민이에요, 민. 주권은 민에 있다라는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자, 공화주의라는 것이 공유가 되었어요. 만세시위 과정에서. 야, 우리가 지향해야 될 미래는 저런 거야 라고 하는 사상을, 생각을 갖는, 가치를 갖는 사람들이 이제는 확인이 되어졌는데 그게 독립운동계 내에 정착되는 과정을 이제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국내에서 대중적으로 공유가 되는 과정이었고 독립운동계 내에서 확인되는 과정을 좀 보겠습니다. 임시정부 헌장입니다. 1919년 4월에 만들었던 임시헌장. 아마 여러분들 이 내용은 다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새로운 건 별로 없습니다. 자락에서 뭐 새로운 게 있겠습니까?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오늘날 1987년에 제정되어진 오늘날 대한민국 헌법의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의 시작점. 그래서 저 헌장이 2019년에 저 헌장이 2019년에 저 대한민국 헌법이 사실은 제1조가 100년이 된 제1조입니다. 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저때 민주와 공화가 붙었어요. 드디어 법적으로 붙여놓은 거예요. 모든 사람이 투표권을 갖고 경제적 권리를 공동으로 향유하면서 살아가는 사회. 두 번째,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 결의하에서 통치한다. 자, 입법부와 행정부가 나눠지는 조치를 취했죠. 세 번째, 이 내용이 중요합니다. 남녀 기천 빈부의 계급의 차이가 없이 일절 평등하다. 일절 평등하다는 거예요. 저 사회주의 아니에요, 사회주의. 평등하다면. 예. 이퀄이라는, 영어에 이퀄이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것은 저는 사회주의예요, 사회주의. 엄밀히 말하면. 저 용어는. 근데 사회주의가 아니에요. 당시 사회주의 그러면 1919년 시점에 사회주의 그러면 볼셰비키 혁명을 성공한 권력을 잡은 러시아 소련 공산당이 통치하던 사회주의 국가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 사회주의가 말하는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이야기하는 사회주의의 평등이 아니에요. 저 평등은 민주공화제하고 연결시켜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은 그렇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 인민주권의 핵심 중에 하나는 1인 1표예요. 우리는 흔히 그거를 보통선거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잘난 놈, 못난 놈, 돈이 있는 놈, 없는 놈 다 똑같이 한 표만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게 정치에서의 대동이에요. 균등이에요. 정치에서의 균등이라고요, 그게. 정치에서의 평등이 1인 1표예요. 그리고
약속대로 선거를 통해서 때만 되면 바꿔요. 그게 정치에서의 평등이에요. 경제에서 평등은 뭐냐? 이 10개의 임시헌장 조항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이후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교육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10개 헌장의 핵심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성격의 부분만 많이 나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평등의 핵심은 조선왕조가 신분제 사회였다. 신분제로부터의 탈각의 과정에서 나오는 평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것을 구체화시키는 내용은 다음 설명에서 하겠습니다. 자, 5조의 선거권과 비선거권입니다. 매우 중요한, 남녀를 구분하지도 않았고 재산의 소유의 정도를 구분하지도 않았고 세금을 납부하는 차이도 두지 않았어요. 저때 당시에 세금을 얼마 이상 내는 사람만 투표권을 갖는다. 그것도 남자만. 이런 규칙을 정하고 있는 나라가 있기는 있었어요. 그게 일본이에요. 투표권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주목해야 될 건 여성에 대한 투표권이죠. 미국의 사례입니다. 미국은 1870년에 남성한테 선거권을 줬어요. 일정한 나이가 지나면. 여성에게 선거권이 부여된 게 1920년입니다. 영국은 저기에는 1928년이나 나와 있는데 1918년에 선거권이 주어집니다. 30세 이상에게. 28년이라고 나오는 의미는 뭐냐면 남성이 21세부터 선거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18년에도. 그래서 남성과 동일하게 28년에 21세부터 선거권을 주는 게 28년인 거예요. 프랑스 1944년이에요. 여성한테 선거권을 준 게. 우리가 아는 서양의 여러 나라들이 민주주의가 엄청 발달한 거, 막 우리보다 엄청 앞선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선거권에서 보면. 우리는 이미 선거권과 비선거권을 인민 모두에게 준다라는 게 전제가 돼 있어요. 이미 헌장에서. 그리고 실제 48년에 5.30 첫 번째 총선이 있을 때 남녀 다 동일하게 만 18세 이상은 선거권을 가져갔습니다. 만 18세의 규정은 독립운동가들이 독립운동할 때 이미 규정을 해놓은 거예요. 또 이따 보겠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1920년에 여성에게 투표권을 줬다지만 미국이란 나라가 요 며칠 동안 또 LA를 중심으로 해서 난리잖아요. 저게 나라입니까 저게. 엉망이지. 미국이란 나라를 자세히 보세요. 1966년에서 흑인한테 투표권을 줘요. 여러분 춘천에 여기 역 앞에 미군 기지가 있었잖아요. 제가 예전에 코로나 전에 춘천에 이렇게 자주 올 기회가 있어서 교는 과정에서 미군 기지 관련도 좀 조사하고 하는 과정에서 저도 들은 이야기예요. 백인 미군과 흑인 미군이 출입하는 바가 달랐고 식당이 달랐다고 들었어요. 예. 근데 그거는 제가 그걸 금방 수긍한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제 용산 미군 기지에 대해서는 또 나름 또 오랜 연구 경력을 갖고 있거든요. 정부 관련 일도 했고 거기가 그랬어요. 용산 미군 기지도 이태원에 백인 미군이 가는 거하고 흑인 미군이 가는 게 달랐어요. 이태원에. 심지어 어느 정도였냐면 용산 기지 안에 여러분 이제 나중에 요즘 좀 개방하니까 한번 구경하러 가세요. 괜찮아요. 인터넷 등록하고 가시면 볼만한 게 있어요. 여름에는 가지 마세요. 해를 피할 데가 없어. 근데 가을이나 이럴 때 한번 가보세요. 엄청 넓어요. 진짜 넓어요. 용산은. 넓은데 기지 안에도 나이트클럽이 있었는데 백인이 가는 나이트클럽하고 흑인이 가는 나이트클럽을 나눴다라고 하는 증언이 있더라고요. 확인을 해보니까 70년대에도 이미 1970년대에도 66년에 투표권을 줬는데 흑인한테 그게 무슨 민주주의예요?
저는 우리가 상당 부분에서 그 부분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독립운동을 계승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준다라는 거를 다 했다는 거예요. 이미. 이거를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쨌든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털끝만큼도 반장선거조차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인데 이거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제도적으로 흡수하려고 했다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러면 그 민주공화주의는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느냐. 아까 평등이라고 했는데 뭐 어떤 내용이냐라는 거를 처음으로 글로써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1920년 7월에 도산 안창호 선생이 지금 상해에 가면 3일당이라는 교회가 있어요. 3일당이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지금 교회하고는 같은 교회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26년 교회하고 이름은 같은데 장소는 다르지만 있습니다. 3일당에 상해 지역 교포들을 다 모았어요. 그러면 당연히 임시정부가 있으니까 임시정부 관계자를 다 모았을 거 아니에요. 7월 달에 연설을 해요. 임시정부 기관지 신문인 독립신문에 이때 연설한 내용이 쫙 실려 있습니다. 그 내용이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자, 여기를 딱 끊어서 읽으면 돼요. 도산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냐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내가 가진 주의는 말이야, 대생산기구, 대생산기관을 국가 공유로 해. 큰 기업들은 국가 공유를 해버린다라는 거예요. 도산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을 못했죠. 공유를 한다라는 거야. 야, 나도 저기 무산자야. 두 번째 문장에. 다수의 빈자를 위해서 부자와 자본을 타파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엄청 센 거 아니에요? 요즘의 관념에서 보면. 네. 그 밑에 문장을 보세요. 그러나 지금은 그건 나중에 할 일이고 지금은 말이야. 지금은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유산자든 무산자든 다 같이 합동 단결해갖고 일본을 적으로 삼고 민족혁명을 해야 돼. 지금은 그거 따지지 말고 민족혁명 해야 돼. 라고 하는 연설을 이때 해요. 아이고, 뭐, 그럴 수도 있죠. 아니라는 거예요. 26년 7월 초에 이 연설을 한 도산이 한 결정적인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중국 국민당의 최고 지도자였던 장제스가 여기가 홍콩입니다, 여러분. 홍콩 옆에 광저우라고 있어요. 여러분, 광저우에 지금 놀러 가시면 황포공관학교도 보시고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광저우에서부터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올라와요. 뭘로? 여기저기에 있는 군벌들을 다 제압하고 내가 중국을 통일하겠다. 라고 하는 명분을 갖고 올라옵니다. 여기 올라올 때 조선에 굉장히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이 올라오는 군대에 참여를 해요. 이렇게 올라오는데 올라오려고 딱 올라오는 장면을 안창호가 딱 본 거예요. 장개석이가 야, 내가 내일부터 올라갑니다 라고 선언을 딱 하니까 하고 나서 2주 딱 지켜보니까 이게 아니고 진짜거든. 승리해서 막 올라오거든. 그럼 올라오면 어디로 가겠어? 당연히 상해 들리겠죠. 상해 들려서 그럼 어디로 가겠어요? 베이징을 가야겠죠. 베이징 간 다음에 어디로 가겠어요? 만주도 점령을 해야겠죠. 중국을 통일해야 되니까. 만주에도 장장님이랑 군벌이 있었으니까 군벌들을 다 진압해야 중국이 통일되는 거 아닙니까? 또 올라가려고 그러는 게. 그러니까 장개석이가 야, 내가 내일부터 올라간다라고 북벌을 선언했어요. 그걸 흔히 북벌선언이라고 합니다. 학자들은. 실제 용어가 그래요. 북벌선언을 했어요. 막 올라오니까 도산이 2주 뒤에 3일당에서 압수와 같은 연설을 한 거예요. 올라오면 합류해서 우리 같이 가자. 어디로? 만주까지. 만주까지 가면 만주에서 일본군과 싸워서 이겨가지고 국내로 들어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자. 라고 하는 전략을 갖고 있었어요. 이게 도산만의 생각이 아니에요. 중국 땅에서 활동하던 수많은 사람들은 그 전략적인 사고에 동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남의 나라 혁명에 뛰어들어서 죽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이 그걸 잘 알 수 있는 책이 장지락, 김산의 아리랑입니다, 여러분. 왜? 김산이 그렇게 뛰어드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
민주공화의 핵심적인 내용, 그 일절 평등이라는 내용의 내용은 이걸 담고 있는 거예요. 이걸 담고 있는 거예요. 도사는 이거를 대공주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의 이념을 대공주의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즈음에 도산을 보고 중국 국민형을 보고 배웠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조소왕이죠. 우리는 조소왕의 정치 이념을 삼균주의라고 이야기하죠. 임시정부의 건국강령을 제정한 초안을 만든 사람이 조소왕 선생이잖아요. 그 사람의 이념이, 건국강령의 이념이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 아닙니까? 삼균주의잖아요. 그렇게 흘러가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이 과정이. 그러니까 균등, 평등은 평등인데 어떤 평등이냐? 이런 평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민족주의자들은 평등이라는 단어 안 씁니다. 이때부터. 지나면서부터는 균등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합니다. 평등하고 균등을 시작합니다. 자, 그렇게 쭉 올라가서 1940년에 조소왕이 건국강령을 제정합니다. 이 강령의 제정인데 글씨가 보이실란가 모르겠어요. 보이세요? 안 보이죠? 네? 아, 거기 있죠?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 강령을 저는 임시정부 것만 보여주면 안 되겠다 싶어갖고 1945년, 44년에 있었던 대표적인 독립운동 단체 가운데 자기 강령을 공개적으로 표현한 사람들, 드러낸 조직이 3개가 있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국강령, 연안에 중국 공산당이 마오쩌둥이 있던 연안에 있었던 화북조선 독립동맹, 그다음에 서울에 있었던 여운형의 건국동맹. 강령의 일부 내용만 여러분한테 이렇게 보여줍니다. 비슷비슷했거든요. 네. 앞서 이야기한 민주공화제, 일절평등, 임시현장 때 도산 안창하고 이야기하는 대생산기구의 국가공유화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 어떤 의미냐라는 것을 이제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진짜 강령에다 하나하나 세부사항을 집어넣었을 때 어떤 내용이냐는 데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민주공화지, 내가 독립 이후에 이런 국가를 운영하려고 그랬구나, 이렇게 국가의 정책을 운영하려고 했구나라는 걸 아실 수 있어요. 이 내용이 이제 그런 세세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차이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덧진 개찐이라는 거예요. 예? 자, 첫 번째, 임시정부 볼까요? 국민의 권리와 의무. 보통 선거에는 만 18세 이상의 남녀로 선거권을 행사한다. 만 18세 규정이 임시정부에 있어요. 그게 어디로 와요? 해방후에 우리 헌법에 와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투표권이 18세부터잖아요. 네. 이어져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6, 경제체제. 이제 이게 아까 중요합니다. 일절평등이라든지 대생산기구의 국가 공유하고 대생산기관의 공구와 수단을 국유로 하고, 국유가 나왔어. 드디어 국유화 조치가 나왔어. 대생산기관은 국유화하고 토지, 광산, 어업, 농림, 수리, 소택과 작은 연못이라든지 수상, 육상, 공중의 운수사업과 은행, 전신교통 등 쭉쭉쭉쭉 나가서 공영적 주요 방사는 국유로 하고, 이건 사회주의 아니야, 사회주의. 국유로 하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소규모 및 중등기업은 사형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뭐예요? 국유가 아닌 거예요. 여기에 도산이 이야기한 대생산기구의 국가공유라는 개념이 뭐냐 라는 게 나와요. 도산이 이야기한 대생산기구의 국가공유라는 말은 임시정부 건국강령에 의하면 여기까지예요. 여기서부터는 소규모 및 중등기업을 사유로 한다, 사형으로 한다라는 건 해당이 안 돼요. 뭐예요? 큰 기업, 국민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업들이나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기관들은
국가 소유로 한다. 하나 중소기업은 개인의 사적 소유로 한다는 거예요. 뭐요? 국유화를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사회주의가 아닌 거죠. 사회주의가 아닌 거죠. 국가가 경제를 주도하는 것은 맞는데 개인의 사유재산을 국유화하는 수준까지는 안 나간 거예요. 그런 국가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경제 시스템이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일제 때 제일 안 좋았던 토지 농민들에게 안 좋았던 회사가 뭐냐면 동양척식 주식회사 하잖아요. 동양척식 주식회사는 이 원리가 뭐예요? 당연히 국유화되는 거죠. 일본 본토에 있던 대기업들, 재벌들이 조선에 와서 만든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뭐 청진재련소, 동양방조, 막 이런 엄청나게 큰, 요즘으로 따져도 규모가 작지 않은 기업들이 있어요. 그거 안 하겠다라는 거죠. 그거 다 정부 공공기관화 하겠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경제를 유지하는 핵심은 정부 주도의 경제이고 민간 주도의 경제는 거기에 부속되어지는 수준에서의 경제 운영 방식을 취한다라고 하는 게 이 경제체제의 핵심 특징이에요. 임시정부가 저런 강령을 갖고 있었다고요. 건국강령에서 임시정부가 저런 강령을 내걸었다고요. 요즘 같으면 사회주의죠. 사회주의란 말 나오죠. 네. 독립운동가들이 생각하는 민주공화제 국가의 운영의 기본이에요. 경제 운영의 툴. 정부 중심의 정부 주도의 국가 경제 운영이라는 거죠. 세 번째, 교육. 초등, 고등까지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부담한다. 우리 고등학교까지 지금 국가에서 부담하잖아요. 지금은 우리는 이제 와서다 했는데 그 이상이 이미 건국강령 시점에 나와 있는 거예요. 네. 조선 독립동맹이나 건국동맹도 비슷한 강령이라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 사회주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국유화된 기업이 중심이 되어서 국가 경제를 이끄는데 사회주의는 아니면 뭐야? 자본주의도 아니잖아. 어쨌든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자본주의는 크든 작든 다 국가가 기본적으로 개인의 소유의 기초에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당시 사람들의 쓴 용어에 따르면 이거죠. 네. 임시정부의 중경에 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여당이 한국독립당인데 한국독립당이 일본이 항복한 이후에 귀국하기 직전에 자신들의 정책 방향을 정리를 해요. 우리가 귀국하면 이렇게 국가를 운영하자. 그렇게 쭉 당강을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런 성격의 국가를 지향하는 거다. 그런 강령을 추진하는 게라는 거. 읽어보세요. 신민주국은 뉴 데모크라시 국가를 건설하는 걸 의미한다. 우리는 신민주국을 건설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아까 같은 그런 강령을 실현하는 신민주국을 건설하고 싶은데 그 민주라 함은 자본주의 데모크라시도 아니고 사회주의 데모크라시도 아니에요. 전민적이라고 그래서 전민적 데모크라시라는 거죠. 우리는 사회주의도 아니고 자본주의도 아니에요. 1940년대의 시점에 17년에 민주화 공화가 만나고 19년 3.1운동의 과정에서 민주화 공화가 만난 부분이 서로 공유되어지고 대중적으로 공유되어지고 그것을 법적으로 임시헌장에서 만들어냈는데 그 임시헌장에서 제정되어진 민주공화제라는 것이 20년대, 30년대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서 다듬어지고 구체화되는 과정에 전국적인 독립 이후에 꿈꿔드는 우리의 국가들은 자본주의 데모크라시도 아니고 사회주의 데모크라시도 아니다라는 걸로 독립운동가들의 최종적인 입장은 정리된 거예요. 저는 민주공화주의가 저거라고 말하는 거죠. 저 개념이 독립정신의 한 축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 처음 들으신 분들이 이제 저와 같은 이야기를 처음 듣는 분들이 많을 건데 낯설기도 할 거고 요즘에 이념지형에서는 상당히 좌적인 요소가 있는 이념 그 이야기이기도 해요. 제가 볼 때도 그래요. 요즘에 이념지형에서. 그런데 당시에 저것은 마르크스 레닌주의 즉 조선공산당 세력이 아닌 사람들은 거의 다 저런 류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김구부터 시작해서 김원봉까지 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독립운동가들이 꿈꿨던 나라하고 나라에 대한 이미지하고 다른 거예요. 실제 역사 사료를 보면 저는 저 용어를 비자본주의 발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회주의가 아니죠. 비자본주의 발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엄청나게 무거운 이야기를 여러분한테 거의 한 8, 90분 했습니다. 들으시느라고 정말 고생하셨어요. 우리 학생들도 힘들어하는데. 자, 마치겠습니다. 네.